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으로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과 김건희, 최혜병 등 3대 특검에 특별 검사를 지명했습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자 대통령이 곧바로 특검을 지명한 건데 특검이 중기 단계부터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 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순직 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젯밤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대행과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이고 최혜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 결정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지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조사를 주도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군 법무관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한 날 이 대통령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임명된 특검들은 특검보와 파견 검사를 확정하는 등 최장 20일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치는데 다음 달 초에는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이르면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태 차관보 대행 역할을 하는 션 오닐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조만간 서울에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닐은 지난 10일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고위 관리 회의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하는 자동차에 조만간 관세를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부과한 25%의 관세에 관세를 더 매기겠다는 건데 우리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35년부터 전기차의 신규 등록만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무산시키겠다는 겁니다. It's been a disaster for this country. Officially rescue the U.S. auto industry from destruction by terminating the California electric vehicle mandate.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의 추가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I might go up with that tariff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 higher you go, the more likely it is they build a plant here.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한 25%의 품목별 관세에 더해 추가로 관세를 더 매기겠다는 겁니다. 자동차 업체들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미 관세 인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계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관세 인상에도 현지 판매 가격을 동결해 이달 초 대미 수출 반등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관세가 더 인상될 경우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 폐기에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LA 시위 현장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기차 의무화 조치 폐지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주와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대출 그리고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 수석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이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네, 오수석이 받았던 의혹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오수석은 검사 시절 배우자의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반환각서를 받고 파는 등 차명 관리하고 이를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한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처음 지명 소식이 전해졌을 때 특수통 출신이 검찰개혁을 잘 할 수 있겠냐는 이 법 여건의 반발에 더해서 부동산 차명 보유 그리고 차명 대출 도덕성 논란까지 확장된 건데요. 이에 부담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면 추가해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중동 정세에 대한 이야기 또 내놨는데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동 지역의 미국인들을 대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과의 핵 협상이 합의 단계에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며 이스라엘의 공격이 핵 합의를 날릴 수 있어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커졌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ll, I don't want to say imminent, but it looks like it's something that could very well happen. Iran's going to have to negotiate a little bit tougher.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미국에 주려하지 않는 몇 가지를 양보해야 한다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협상 불발 시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던 이란은 세 번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해 가동할 것이라며 중동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포르도와 나탄즈에 지하 핵시설을 보유한 이란은 이스라엘의 나탄즈 시설 공격 징후가 포착되자 나탄즈 인근 산에 터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5일 중재국인 오만에서 6차 회담을 시작합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꽤 괜찮은 수준으로 상당히 임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다며 이스라엘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사일 공격 등 대규모 충돌 가능성이 있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인들이 빨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어떤 일이든 곧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40여 명을 태운 인도 여객기가 이륙 직후에 추락해 기적적으로 생존한 한 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사고기가 주거 지역에 추락해 인명피해가 더 커지면서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에어 인디아 소속 여객기가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영국 런던의 게트윅 공항을 향해 이륙합니다. 고도를 높이던 여객기는 어찌된 일인지 더는 날지 못하고 내려앉더니 아예 시야에서 사라지고 곧바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현지 시각 12일 오후 1시 38분 승객 230명과 승무원 12명 등 242명이 탄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한 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탑승자는 전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एयर इंडिया की जो लंदन जाने वाली फ्लाइट थी वो टेक ऑफ के बाद यहाँ पे क्रैश हो गई है। इसमें प्रिलिमिनरी हमें पता चला है कि 223 जितने पैसेंजर थे। 탑승객 명단엔 인도 169명, 영국 53명 등이 포함됐지만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기는 인근의 국립의대 기숙사 등이 있는 주거지에 떨어져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신화통신은 의대생 1명이 사망하고 최소 7명이 실종됐으며 5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जैसा था एकदम से आवाज आया भूकंप जैसा लगा बाहर आया तो धुआं धुआं मालूम नहीं था मेरे पेरेंट केस हुआ ऐसा मालूम नहीं था फिर यहाँ पे आए फिर मालूम चला यहाँ के क्या देखा आपने यहाँ के फिर केस हुआ है बॉडी बहुत सारी बड़ी है 인도 민간 항공국은 사고기가 이륙 직후 메이데이를 보내고 곧바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적적으로 생존한 탑승객 한 명은 인도계 40대 영국인 남성으로 이륙 직후 커다란 굉음을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고기는 2009년 운항을 시작한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으로 추락 사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 항공사 에어인디아에는 2014년 1월에 인도됐습니다. The investigations will take time, but anything we can do now, we are doing. We know that many people are concerned for the welfare of their loved ones.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단을 인도로 파견하겠다고 밝혔고 영국 정부도 조사팀을 보낼 예정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가량이 흘렀습니다. 이 5개월 동안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따른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간밤에도 여러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짚어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간밤에는 자동차 관세를 또 언급을 했어요. 이미 25%를 부과하고 있는데 더 높일 수도 있다.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 지금 국가별로 하는 상호 관세는 사실 좀 유예가 돼 있고 지금 예.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그 안에 어떤 결과를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기가 어렵거든요. 왜 미국 국민들한테 이런 걸 보여줘야 되냐면 지금 미국 내 분위기가 좀 험악하지 않습니까? 예, 예, LA 예. 사태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렇지만 이제 품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예. 국가 간 협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국이 한다 그러면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자동차 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이 궁극적인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철강도 그렇고 자동차 우리 25%씩 올렸던 거. 네. 그거를 이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라는 그런 좀 메시지를 받고 싶었는데 예.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별로 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트럼프 1기 때 많이 또 들어갔었고 예. 미국 내 생산 비용이 워낙 높습니다. 그렇죠. 누가 예, 예. 거기다가 공장을 짓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답답하고 뭐 그런 속내를 이제 비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허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네, 네. 철강 알루미늄도 지금 50%로 또 올려놨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미국 내 자동차 업계 반응을 또 살펴보면 25% 관세 부과 때도 트럼프가 미 자동차 노동자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국 내의 그 빅3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지금 관세 인하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세를 내려야 사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익이 보장이 되고 예. 그 자동차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도 일자리가 안정화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기업들이 이제 인하를 하라고 아무리 정부에다가 얘기해도 철강은 안 그랬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예. 트럼프는 단기적으로는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 나중에 그걸 후퇴를 한다. 그러니까 치킨이 돼버렸죠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상당히 좀 화를 많이 내는 성격이라 이미 한번 내뱉은 말은 일단은 실행이 들어가고 네. 좀 분위기보다 나중에다 뭐 25% 다시 철회할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대한 반응은 지금 미국의 빅3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간밤 주가가 다 하락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국 자동차 업계, 당장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자동차 업계도 굉장한 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지난 5월에 대미 자동차 수출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 뭐 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 해외 시장이나 전체 수출이 5월달에 마이너스 한 1.3% 정도 감소를 했는데 미국 수출은 8%가 감소했고요. 미국 수출 중에서 자동차 수출만 뺐을 때 대미 자동차 수출은 32%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관세 효과는 맞긴 맞는데 그 전에 좀 미리 미국에 수출해 놓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관세 인상이 25%인데도 이 정도니 정말 50%를 올리면 뭐 미국으로 하는 자동차 수출은 이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 현대기아가 미국 또 공장이 있으니까요. 그쪽에 생산 비중을 높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조정을 하는 게 그게 또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은 실적이 좀 많이 악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관세 인상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호 관세를 7월 초쯤으로 이제 국가별 상호 관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상호 관세 국가별 협상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면 이런 자동차를 뭐 20에서 50%를 올린다든가 이런 좀 액션을 취해줘야 그 이제 협상에 임하는 국가들이 좀 약간 움츠러들잖아요. 그런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면 상호 간세 협상 타결이 있기 전에 한번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간밤에 나온 소식을 보면요. 냉장고 세탁기에도 25%의 철강 관세를 부과한다. 이거는 철강 관세랑 직접 연관된 그런 관세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에는 우리 철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철강 제품의 파생 상품까지 되는 건지 모르겠죠. 우리 뭐 철이 안 들어가는 제품은 없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그런 제품이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아무튼 뭐 걱정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가전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미 수출에는 한 3% 정도. 그러니까 직접 건너가는 거는 사실 뭐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해당 기업에서는 발시키지 않고 있는데 베트남에 우리 가전 기업들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 트럼프 일기 때 그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또 무관세 협정이 있어서 멕시코로 우리가 공장을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통계 기준에 따른 틀리긴 한데 우리 LG하고 삼성 가전이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점유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베트남이나 멕시코 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엄청 많을 거고 거기다가 25%를 때린다. 그럼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근데 이런 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트럼프가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는 상호 관세에 품목 관세를 더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베트남이 지금 상호 관세가 46%인가 지금 일단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꼭 가전에 때린다고 베트남에 46 더하기 25가 되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뭐 그건 트럼프 하기 나름이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수출 가전 기업들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바가 큽니다. 아마 이 정확한 어떤 관세율 같은 거는 트럼프 본인도 지금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트럼프의 정치적인 이득을 제외하면은 과연 미국 경제에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과제를 떠안게 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재계와 첫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해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전 정부들은 조금 한두 달은 지났던 것 같고요. 맞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제가 중요하다는 그리고 경제를 끄는 어떻게 보면 고용과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상당히 중요시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고요. 상당히 좀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조기 대선 형국이기도 했고 또 이례적으로 이르게 진행되는 회담이기 때문에 이른바 그 재계의 선물 보따리는 좀 신중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기존에 이제 대통령들께서 취임하시고 이제 재계 총수 뭐 경제 단체들 만나면 뭐 몇 조 투자한다 이런 걸 받았잖아요. 근데 전 정부 때 1,000조 원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좀 이렇게 시대가 좀 지난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한국 경제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돈을 풀어도 그 돈이 경제를 선순환시키려면 기업들이 투자하고 고용을 해야 이제 사이클이 완성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협조를 구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뭐 옛날처럼 몇 조 뭐 금액 뭐 10대 그룹이 몇 조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좀 철진한 얘기인 것 같고 그렇지만 기업들은 그래도 뭐 특정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AI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투자를 해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이런 쪽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금액들이 다 지켜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철진한 그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재계 지금 만나서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오늘 오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없죠. 예, 오늘은 천만 그렇겠죠. 원짜리에서 예. 껄끄러운 이슈를 기업에서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대통령께서 먼저 얘기하신다면은 뭐 주제는 될 수 있는데 예. 그 주제 때문에 만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그죠.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좀 뜻을 모으자, 힘을 예. 합하자. 이제 그런 좀 덕담이 오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이 제출됐는데 공정위가 이걸 퇴짜를 놨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저도 몰랐는데 그 예. 마일리지로 이제 꼭 뭐 비행기 표를 사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네. 아시아나께 훨씬 좋았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아시아나께 대한항공으로 들어가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가지고 대한항공에는 살 수 있는 게 이제 기존 아시아나 고객들이 확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소비자의 권익이 하락하는 거다. 예. 그렇게 공정위가 판단을 한 거고요. 다만 이 통합안은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사실 이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합병을 하는 거에 조건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네. 예. 이거를 해결 못하면은 이제 그 합병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요 공정위가 이제 수정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요걸 네. 하려면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네요. 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10월에는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전까지 좀 빨리 좀 움직여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최종 통합안 승인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양 회사도 많이 서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부동산이 관망세를 보이는 듯 또 수도권은 오르는 듯 이렇게 혼재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서울의 아파트값 오름폭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뜰 때 공식이 있거든요. 네. 서초 강남 뜨고 그다음에 송파 강동, 그다음에 마용성, 그다음에 강북. 예.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북은 아닌데. 예. 그러나 이제 이게 그 부동산 가격이 뜬다는 게 그 사람들 심리가 일단은 그 3단계 DSR 그때 되면 대출을 많이 못 받잖아요. 예. 미리 땡겨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새 정부의 정책은 과거 이제 보다는 뭐랄까 좀 공급 위주 규제보다는 예.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저번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3분기 중에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진다는 이제 그런 거가 겹치면서 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3단계 DSR이 들어가면 또 꺾일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는 좀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게 불장이라고 얘기했던 작년 8월 네.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오르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주간 매매 가격이 송파 같은 곳이 0.71% 한 주 만에 올랐으니까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오름폭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7월이 되면 어떻게 될지,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때 어떻게 될지 이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송파가 0.7% 한 주 만이거든요. 한 주, 한 달이 아니고. 그럼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왜 팝니까? 좀 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가격이 좀 그 오르는 상황을 기대를 하면서 이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데, 근데 이게 전국도 0.03% 올라가긴 했지만, 지방은 저기서 이제 전국이라는 거는 서울 수도권 올라갔던 지역까지 포함한 거잖아요. 그걸 빼면 사실 지방은 아직은 좀 헤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에 좀 뭐랄까 핵심 지역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게 전국적으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서울 지역은 항상 그랬잖아요. 뭔가 예. 이슈만 있으면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중요한 게 수도권, 특히 서울은 약간 억제를 하되 지방의 경기는 살려줘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떤 해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답이 예. 없는데 지방의 문제는 미분양 문제가 너무 심하고 또 PF 부실 사업장이 지방 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뭐 LH라든가 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그런 이제 미분양이나 부실 부분을 좀 미리 사주는 이게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 지역은 그 지금 사실은 저 상황을 지금 이번에 가격 계속 오르는 상황을 방치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전세난으로 번집니다. 공급이 적은 원인도 크거든요. 그래서 뭐 이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공급을 늘리려면 택지도 조성을 해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서울 지역의 집값을 좀 잡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오는 1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는데 경찰은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과 시간까지는 기다려보겠다던 경찰은 오후 6시를 넘겨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오는 19일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건데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1차 출석을 요구했고 12일에 이어 일주일 단위로 3차 소환 통보까지 진행한 겁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제출한 의견서에서 경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위법한 영장을 집행해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미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상세한 수사가 이루어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는 응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통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오늘의 국회 일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됩니다. 원내대표 선거에는 3선 김병기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이 출마했고요. 국회의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8대2로 앞서내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원내대표에 당선됩니다. 두 의원은 집권 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등의 과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수도권 출신 김성원 의원과 경북 출신 송원석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김성원 의원과 송원석 의원은 국회에서 잇따라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보수 재건과 당 쇄신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은 내일까지 계속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 원내대표 당선자가 가려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약처가 전국 주요 하수 처리장을 조사해봤더니 5년 연속으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시화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많았습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주요 하수 처리장을 대상으로 하수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필로폰 성분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하수 처리장 74곳에서 필로폰 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이 모두 검출됐습니다. 하수 속 필로폰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으로 1000명당 1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 27.08mg에 달했습니다. 다음으로 충북 17.39, 경남 11.82, 부산 11.43, 경기 10.54, 서울 10mg 순이었습니다. 특히 인천 남항과 경기 시와 등 외국인 밀집지 12곳의 필로폰 사용 추정량은 전국 평균 대비 141%나 됐습니다.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 추세의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조사가 이루어진 34곳의 경우 필로폰 성분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나왔습니다. 다만 필로폰과 엑스터시, 코카인 등 6종의 합계 사용 추정량은 지난해 15.89mg으로 5년 연속 감소했고 2020년보단 59%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분석 성분을 지난해 15종에서 올해 200여 종으로 확대해 추적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네, 금요일 오전이죠.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4명이 전역 신고를 마치면서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가수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등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YTN 스타 오지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시간인데 대선 전국 때문에 한동안 못 뵀습니다. 자,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BTS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잇따라서 전역을 하고 있네요. 전역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멤버 4명 모두 각 부대 안에서 공식적인 전역식을 진행한 뒤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서 취재진과 팬들을 만났는데요. 부대가 달랐던 RM과 B는 강원 춘천에서 모였고 동반 전역한 지민과 정국은 경기 연천의 공설운동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는 팬들이 보낸 축하 현수막과 버스가 가득해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각국의 팬들이 몰려들었고 멤버들이 등장하자 크게 환호하며 전역을 축하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띈 건 RM의 등장이었습니다. 군악대에서 복무했던 RM이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의 OST를 색소폰으로 연주하면서 취재진 앞으로 걸어온 건데요. 전투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더불어서 옆에 있던 B도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면서 RM과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짧게 저녁 소감을 밝히는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 그중 B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정말 멋있는 무대로 돌아오겠다면서 컴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민과 정국은 취재진 앞에 서자 어색하고 쑥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역시 팬들뿐만 아니라 선우임,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요. 그려나가던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겠다는 말로 복귀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지민이 군대가 쉽지 않은 곳이라면서 길에서 군인을 보면 응원해달라고 국민에게 남긴 당부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멤버 4명 모두가 전역 직후에 용산 하이브 사옥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고 하던데 팬들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요? 네, 이 라이브 방송에서 멤버들은 각자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연예인으로서 훈련소에서 동기들과 지내면서 느낀 점이나 자대 배치를 받고 전입한 뒤의 감정, 체중이 늘어서 감량을 시도 중이라는 이야기 등을 진솔하게 털어놨습니다. 복귀 계획을 직접 언급할지 일찍이 관심이 주목됐지만 자세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빨리 무대로 돌아오고 싶고 활동 의지가 크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전역 후 처음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 팬들의 관심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상당했는데요. 네. 소속사 하이브에 따르면 두 라이브 방송의 실시간 총 재생 수는 1,580만 회였고 예. 이틀간 하이브 사옥 앞에 직접 방문한 팬도 약 4,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야, 재생수 1,580만 회, 부럽네요. 이렇게 열기가 뜨거우면은 항상 걱정이 되는 게 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없을까. 이번엔 어땠습니까? 네, 방탄소년단의 이번에는 현장에 몰린 팬들이 서로 시야를 가리지 말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하는 등의 작은 해프닝은 있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멤버 지민이 라이브 방송 도중에 귀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국이 전역한 날 밤에 정국의 자택에서 사건이 있었는데요. 30대 중국인 여성이 정국의 자택을 찾아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주거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여성은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이뤄질까요? 네, 완전체 활동은 소속사 하이브가 일찍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하이브의 이재상 CEO가 최상급 작곡가들과 논의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는 21일 휴가까지 소집 해제를 한 뒤에 멤버들은 본격적으로 완전체 활동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앨범 발매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입대 전에는 올해가 방탄소년단의 앨범 화양연화가 발매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 이를 기념하는 의미를 더해 완전체 앨범이 멤버들의 전역 직후에 빠르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요. 최근에는 내년에 앨범이 발매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새 앨범 작업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가 멤버 슈가가 대체 복무 기간 중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으로 논란에 휘말렸던 점이 리스크로 작용해서 빠르게 복귀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데뷔 12주년 기념 행사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은 팬들의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가수 보아를 비방하는 낙서가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번지고 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남역 일대에 곳곳 발견된 낙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낙서는 가수 보아를 모욕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여러 낙서의 필체가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 사람의 소행이라는 의혹까지 번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아의 팬들이 현장을 찾아가 자발적으로 낙서를 지웠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수사기관에 신고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SM은 이 낙서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SM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 어떠한 선처 없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이 낙서를 한 피해자의 처벌 가능성에 관해 박성호 변호사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낙서 내용에 SM 보아라고 확실하게 특정되어 있고 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부정적인 단어를 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보아 씨와 관련된 낙서 내용이 수위가 다소 높고 강남역 일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했다면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 의견까지 들어보고 왔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이경규 씨는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경규 씨에 대해 입건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경규 씨는 지난 일요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 일대에서 주차관리요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경규 씨는 YTN 스타와의 전화 통화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복용 중인 공황장애 치료약과 감기약 때문이라고 직접 해명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신 것도 다른 불법 약물을 복용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처방받은 약이라도 운전에 지장을 줄 상황이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비슷한 사례에서는 불송치 처리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번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좀 봐야겠고요.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넷플릭스의 유명한 시리즈죠.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나온다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네, 비영어권 최초 에미상 6관왕에 빛나는 오징어 게임의 세 번째 시즌이 오는 27일 공개됩니다. 인간의 밑바닥에 자리 잡은 내면을 드러내 호평을 받았던 만큼 이번 시즌에서도 여러 캐릭터가 인간성 부재라는 주제를 그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제작 발표회에는 황동혁 감독을 비롯해 주연 배우 이정재 씨, 이병헌 씨, 임시완 씨, 강하늘 씨, 박성훈 씨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황 감독은 세 번째 시즌에서 그려질 주인공 성기훈과 프론트맨의 대결의 끝을 예고했습니다. 또
또 황 감독은 새로운 게임이 등장할 것이라고 귀띔했고 이병헌 씨는 클라이맥스와 결말이 있다고 밝혀 기대를 모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수사에 진력해온 국수본, 공수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오로지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라는 임명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요청으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수사에 진력을 해온 이 국수본, 공수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는 임명 소감을 밝혀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어젯밤에 임명이 됐고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황이 갖춰지면은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어떤 입장 같은 거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팬분들 이제 계속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화계 소식입니다.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미션 임파서블 8번째 시리즈가 최근 인기인데요. 국내에서 기록을 세웠다고요? 네, 미션 임파서블의 8번째 시리즈 파이널 레코딩이 지난 월요일 국내에서 누적 관객 수 301만 3,5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국내에서 공개된 외국 영화 중 최고 흥행 기록인데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세븐틴도 넘어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은 올해 국내 개봉 영화 박스오피스 2위까지 올라서며 1위 야당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는 누적 매출액 4억 5천만 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은 2년 전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딩과 짝을 이루는 작품인데요. 인공지능 엔티티가 자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커버리자 이선 헌트와 동료들이 엔티티를 제거하기 위해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시리즈 8번째 작품인 이 영화에는 톰 크루즈와 함께 헤일리 에델, 빅 라메스, 사이먼 페그 등이 출연했고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오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킹 사태로 개점 휴업 중인 예스24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나서자 예스24가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개별 연락을 드리겠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지난 9일 시스템 에러를 공지한 후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힌 예스24가 처음으로 유출 가능성에 관해서 언급을 한 것인데요. 예스24는 개인정보 관련 고객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현 시점에는 개별 통지가 어려운 상황이라 본 공지를 통해 우선 안내하고 향후 추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서울 등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반면 호남과 경남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은 낮 동안 그 밖에 남부와 충남으로 확대되겠고요. 밤부터는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5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 최고 18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남부 내륙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8도, 청주 2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체로 어제보다 낮겠지만 비가 늦게 시작되는 수도권은 여전히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강릉 29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비는 내일 밤 그쳤다가 휴일 오후부터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6월 13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